저는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나 돈을 싫어하진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가 직접 사업을 해보니 오히려 돈만 쫓을수록 돈이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제 전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도 억울한 법인데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니 정신을 차릴 수 없더라고요.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호구라고 불렀고 처음부터 저에 대한 진심은 단 한 톨도 없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들은 어떻게든 제게서 돈을 뜯어내려 했지만 제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제가 아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위자료를 요구했고 저는 법대로 해보자며 맞섰어요. 모든 증거는 명확했고 결과는 당연히 제 승리였어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 꽤 오래전 20대 초반의 일이었습니다. 공부를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기에 2년제 전문대를 졸업했고 다행히 취직해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면서도 제 미래가 전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의 삶도 분명 행복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안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차라리 다시 공부해서 4년제 대학 졸업장을 따보는 게 어떠냐고 하셨지만 저에게는 이미 사업에 대한 꿈이 가득했어요. 처음엔 사업은 너무 힘들다며 반대를 하셨지만 제 진심을 읽으신 듯 더는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민 끝에 저는 외삼촌을 찾아갔어요. 외삼촌은 젊은 시절에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버셨고 지금은 모든 걸 정리한 채 여행을 즐기며 여유롭게 살고 계셨던 분이었죠. 삼촌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사업 구상안을 보고는 일단 자본부터 모으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엄마 몰래 도와줄 순 없다고 하시며 사업이 결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님을 거듭 강조하셨죠. 그날 이후 저는 매달 월급의 3분의 2를 저축했습니다. 화장이나 꾸미는 데 쓰던 돈을 줄였고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 푼 한 푼 사업 자금을 모아갔어요. 겉으로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하시던 엄마도 점점 저의 진심을 느끼시고 안쓰러워하시며 묵묵히 응원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사무실도 없이 제 방에서 물건을 팔았어요. 주문이 없던 날도 많았고 있어봐야 몇 개에 불과했지만 누군가가 제 홈페이지를 찾아와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고 결제를 할 때마다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회사 일을 병행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니 몸은 힘들었지만 희미한 재미가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문량이 조금씩 늘어났고 어느새 제 방은 물건으로 가득 찼습니다. 물건을 쌓아둘 공간이 없어서 책상도 침대도 밀려났고 부모님도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망해도 좋으니 젊을 때 하고 싶은 걸 해봐라. 아빠의 그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되었죠. 엄마 역시 걱정은 여전하셨지만 점차 저를 믿고 응원해 주셨어요. 매출은 처음엔 미미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박이 나는 사업은 처음부터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 길은 열릴 거라 믿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제 사업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왔죠. 고객들의 후기들이 쌓이기 시작했고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문득 매출을 확인해 보니 제가 제 방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연매출 1억을 달성하게 된 거예요. 물론 순수익은 그보다 훨씬 적었지만 제가 이룬 성장은 그 수치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늘수록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안 곳곳이 재고로 가득 찼고 어느 순간부터 집이 집 같지 않게 느껴졌어요. 이 정도면 창고라도 따로 얻는 게 낫지 않겠니? 엄마의 말에 저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사무실을 얻게 되었어요. 규모는 작지만 제게는 더없이 소중한 공간이었죠.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자 저는 영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학원에 다니고 낮엔 일하고 밤엔 포장을 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았죠.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직원도 2명이나 함께 일하게 되었고 국내 도매 시장을 넘어 직접 제품을 제작하는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20살 때부터 시작한 일이 어느새 30대 중반이 된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이 일에 모든 걸 걸었기에 부모님께만큼은 꼭 잘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죠. 뒤돌아볼 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렸어요. 아빠는 늘 조용히 뒤에서 저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요즘 사업은 잘 되니? 사무실 얻고 나선 얼굴 보기 힘들다. 잘 되고 있어요. 요즘 신제품 준비하느라 바빠서 그래요. 조금 지나면 전처럼 일찍 퇴근할 수 있을 거예요. 무리하지 마. 힘들면 언제든 엄마나 나한테 얘기해. 사실 부모님이 계셨기에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직접적인 도움은 아니어도 제 뒤를 묵묵히 지켜봐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하고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30을 넘긴 저에게도 어느새 결혼이라는 단어가 주변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레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하며 자리를 잡아갈 때 저는 여전히 연애엔 관심이 없었어요. 시간도 없고 거래처 외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거의 없었죠. 그런 저를 두고 주위 사람들은 소개팅을 권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지금은 바빠서요. 라는 말로 거절했어요. 그러던 중 거래처 사장님 한 분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며 꼭 한번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몇 번이고 거절했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자 결국 한 번쯤은 만나보자는 생각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처음엔 큰 기대 없이 만난 자리였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생각보다 잘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의 고충,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하며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이 사람은 놀랍도록 잘 이해해줬어요. 아직 젊으신데 대단하세요. 대단하긴요. 그냥 조금 일찍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가벼운 인사로 시작된 만남은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일과 시간 사이에 겨우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커피를 사다 놓고 가기도 했어요. 말없이 조용히 배려하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두고 가셨어요? 방금이요. 입구에 두고 바로 문자 드렸어요. 얼음 녹을까 봐요. 왜 전화 안 하셨어요? 괜히 방해될까 봐요. 얼른 일 마치시고 나중에 시간 되면 밥 한번 사주세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좋은 사람인 건 알지만 부담스럽다고. 그러자 그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친구처럼 지내자며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죠. 그렇게 1년 동안 변함없이 진심을 보여준 그는 결국 제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느긋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특히 운전할 때조차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소소한 말투, 조용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듯했죠.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평일보다는 주말에 주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가 전화를 받았고 갑자기 그의 어머니가 식당에 나타나셨어요. 안녕하세요. 앉아요, 앉아. 우리 아들이 어떤 아가씨를 만나는지 궁금해서 잠깐 들렀어요.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어머님은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던 찰나 계산을 하려 하자 이미 어머님이 선결제를 하셨다는 말에 놀랐어요. 이후에도 남자친구 편에 예쁜 키링을 보내주시거나 제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준비해주시는 등 저를 세심히 챙겨주셨죠. 너가 닭볶음탕 좋아한다며? 아침부터 정성 들여 만들었으니 맛있게 먹어줘. 우리 엄마가 아니라 당신네 엄마 같다니까? 라고 말하며 웃었고 저는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에 점점 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남자친구는 연애 중에도 종종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어느새 이 사람과 가정을 꾸린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남자친구는 누구보다 저에게 다정한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말 그대로 이상적인 시어머니 같았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정성과 애정이 담겨 있었고 저 역시 진심으로 그분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남자친구도 저희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특유의 넉살 좋은 성격으로 첫 만남에서도 편안하게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눴고
아빠는 그의 살가운 태도에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희가 결혼하면 장인어른을 제 친아버지처럼 모시고 싶습니다. 자식이 딸 하나뿐인데 자식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면 좋지. 아빠는 그렇게 말하시며 웃으셨죠. 엄마 역시 흐뭇해하셨고 그렇게 두 집안은 자연스럽게 상견례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날도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셨고 저희 엄마는 두 사람이 결혼해서도 잘 살 것 같다며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신혼집과 신혼여행을 생각하며 남자친구와 함께 가전제품을 둘러보고 여행지를 고민하는 날들이 시작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예비 시댁 근처에서 볼일을 보다가 우연히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영이한테 오늘 내가 밥 사줄게. 점심 전이라 잘 됐다. 마침 시간이 애매해서 사무실 들어가기 전 식사를 하기로 했고 어머님과 식당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신혼집은 내가 해줄게. 하나뿐인 아들 장가 보내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물론 감사한 일이었지만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집을 알아보려던 터라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님은 강하게 말씀하셨고 저는 일단 남자친구와 다시 이야기해보겠다고 대답했어요. 식사를 마친 뒤 어머님께 먼저 차에 가서 기다리고 계시라고 키를 드린 후 저는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갑자기 배가 많이 아팠던 터라 좀 오래 걸렸는데 나와보니 어머님은 통화를 하시고 계셨고 제가 타자마자 급히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야, 괜찮아. 내가 집에 가서 전화할게.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일상적인 대화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을 아파트 입구까지 모셔다 드리고 저는 사무실로 향했는데 그날 오후 제 차에 낯선 흠집이 난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해서 블랙박스를 돌려봤지만 누가 긁은 건지는 찍히지 않았고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머님이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 안에서 누군가와 나눈 충격적인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애는 그냥 호구야.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네가 잘만 하면 신혼집이고 뭐고 다 걔가 알아서 하겠지. 제대로 구워 삶아놔야 완전 싹 다 뺏어올 수 있다니까. 이런 식의 말이 또렷하게 녹음돼 있었어요. 어머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는 듯했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동안 나보다 더 나를 챙겨주던 그분이 저를 그렇게 부르며 비웃고 있었다니.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듯 멍했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오해로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따지는 걸로 끝낼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 감정을 다잡은 뒤 남자친구를 저에게 소개해준 거래처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 정말 사장님 친구 맞아요? 친구지. 근데 무슨 일인데 그래? 나한테 솔직히 말해요. 친구 아니죠? 어떻게 그런 사람을 나한테 소개할 수 있어요? 처음엔 당황하던 그도 제 눈빛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친구 사이는 아닌데. 그 말 한마디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듯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거래처 사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랑 일하는 동료가 있는데 그 사람이랑 아는 사이야. 나랑은 술자리에서 그냥 몇 번 인사만 했지. 그런데 예전에 너 사무실 오픈할 때 같이 사진 찍었잖아. 그거 보더니 계속 소개시켜달라고 하더라고. 사진 한 장. 그거 하나로 누군가는 저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웠고 또 누군가는 중간에서 일을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나 안 만난다고 안 된다고 했었어. 젊은 나이에 성공한 애가 왜 평범한 직장인을 만나겠냐고 했지. 그런데 너무 예쁘다고 너무 자기 스타일이라고 계속 부탁하길래 어쩔 수 없더라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닌 철저히 계획된 접근이었다는 것을. 단순히 소개받아 연이 닿은 것이 아니라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 철저한 의도였던 거죠. 물론 사람의 외모나 첫인상에 끌려 만남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의 모든 행동이 저를 속이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블랙박스 속 통화 내용을 들은 것도 모자라
저는 반드시 남자친구와 어머니 사이의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남자친구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늘 그래왔듯 그는 퇴근 후에 제 회사 앞으로 찾아왔고 손에는 여전히 장미 한 송이가 들려 있었어요. 또 사왔어? 또라니, 약속했잖아. 결혼해서도 매일 꽃 한 송이 선물한다고. 이제 그만 사. 싫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귀기 전에도 사귀고 나서도 매번 한 송이의 꽃을 들고 저를 찾았습니다. 한때는 그 정성이 고마웠지만 이제는 그 모든 행동조차 계획의 일부였다고 생각하니 그 다정함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의 휴대폰을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휴대폰을 보지 않는 주의였기에 큰 장벽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휴대폰에 잠금도 걸지 않았고 바로 앞에 있어도 서로 실내로 무언가를 확인한 적은 없었죠. 하지만 이날 그는 유독 폰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찰나 회사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는 다시 사무실에 접속해야 했습니다. 노트북 줄까? 항상 차에 실어 다니거든. 지난번에도 네가 내 노트북으로 작업했었잖아. 그렇게 그 남자의 노트북을 받아들었고 로그인된 계정으로 사이트를 열었는데 오른쪽 하단에 떠 있는 카카오톡 알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자친구는 맞은편에서 책을 보다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카톡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남자친구 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자세히 읽어 내려갈 시간도 없었어요.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서 문자를 확인하는 척하며 대화창 전체를 영상으로 녹화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이 순간을 놓쳐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은 결국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남자친구와 일찍 헤어졌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컴퓨터 앞에 앉아 영상 속 메시지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들은 단순히 저를 만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철저히 계획된 대상으로 접근해 온 것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집을 사주겠다던 말도 전부 거짓이었어요. 그저 제게 호감을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정이 생겨서 집은 못 사게 됐다고 말하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떠넘기려 했던 거죠. 그들은 제가 혼자 힘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능력을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여긴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진심과 인생을 철저히 계산 속에 놓고 거래하듯 다뤘던 거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선 안 되겠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잘못도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겠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똑똑히 알려주겠다고요.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따로 보자 하셨고 저는 그 속내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예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와 우리 지영이. 밥은 먹었어? 커피 줄까? 아니면 녹차?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보자고 하신 용건이 뭔지 바로 말씀해 주세요. 아휴, 뭐 이렇게 급해? 차도 좀 마시고 천천히 얘기하지. 제가 회사에 바로 들어가 봐야 해서요. 잠시 머뭇거리던 어머님은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기 내가 여기저기 투자하고 다니는 건 너도 알지? 그게 문제가 좀 생겼어. 혹시 돈 문제인가요? 어떻게 알았어? 역시 사업하니까 돈에 대해서는 귀신같이 안 해. 어머님의 이야기는 이랬어요. 지인과 함께 투자하던 곳에서 급히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고 원래는 신혼집도 사줄 생각이었는데 지금 당장은 돈이 묶여 있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말하셨죠. 그래서 말인데 네가 2억 정도만 좀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너한테 이런 이야기하는 게 민망하긴 한데.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억이요? 네, 그 정도는 저도 지금 당장 드릴 수는 있죠. 어머님의 얼굴에 안도와 기대가 섞인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휴, 내가 이래서 널 좋아해. 말을 하면 바로 알아듣고 센스도 있고. 그 순간 저는 의자를 바짝 당기고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어머님께 드릴 돈은 없네요. 뭐라고?
통장에 2억은 넘게 현금으로 있지만 어머님은 제 가족도 엄마도 아니잖아요.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엄연히 남인데 남한테 2억을 달라는 게 말이 되나요? 지영아, 너희들이 결혼 날짜도 다 잡았고 상견례까지 했는데 그럼 이제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지. 말을 왜 그렇게 해? 너무 서운하네. 그건 어머님의 생각이시고요. 가만 보니 저는 이제 이 결혼이 너무 손해보는 일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너 결혼이 장난이야? 맞아요. 결혼은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어머님은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날 저는 그 집에서 나와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저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아빠는 화를 참지 못하셨고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식 올리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천만다행이다. 정말 고생 많았다. 그리고 저녁 8시가 넘은 늦은 시각,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마 어머님에게 이야기를 들은 듯했어요. 무슨 일 있어? 엄마가 너랑 만나고 오늘 하루 종일 울었어. 대체 왜 그래? 그냥 들은 그대로야. 나 이 결혼 못하겠어.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그렇지. 결혼을 한다 안 한다를 그렇게 쉽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너랑 결혼하는 일은 없을 거야. 난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진실을 알게 된 것뿐이야. 파혼 얘기는 너가 먼저 꺼냈으니까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수도 있어. 그냥 만나서 얘기하자. 우리 엄마도 같이 얘기하고 싶어 해. 좋아. 그럼 어머님 모시고 같이 와. 잘못한 사람이 사과해야 하니까. 1시간쯤 후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부모님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고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지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래, 우리 아들이 사과하잖니. 받아줘.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는 뭘 잘못했는지 알고 해야 의미가 있죠. 오빠가 뭘 잘못했는지 직접 말해봐. 그게 내가 너한테 법적 책임부터 운운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니지, 돈 때문이었잖아. 처음부터 나를 호구로 봤으니까. 그리고 어머님, 저한테 정말 그러실 수 있었어요? 세상에, 너희들 결혼까지 약속했으면서 이런 이유로 생사람 잡는 거야? 너 혹시 남자 생긴 거 아니야? 정말 실망스럽네요. 제가 어머님 아들인 줄 아세요? 저는 뒤에서 그런 비열한 짓 안 합니다. 이건 조용히 넘어갈 수 없다. 네가 파혼 얘기를 먼저 꺼냈으니까 네가 우리한테 위자료 줘야 될 수도 있어. 각오해.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열고 제 차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꺼내서 재생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제 차 안에서 지인과 통화하던 음성. 그 애는 그냥 호구야. 잘만 하면 신혼집도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할걸? 그리고 경박한 웃음소리가 들렸죠. 방 안은 일순정적에 휩싸였고 어머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녹음된 그대로예요. 제가 일방적으로 파혼한 거 아니에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원하시면 더 들려드릴까요? 나 지금 우리 며느리 될 애랑 밥 먹었어. 돈이 엄청 많은 것 같아. 이런 며느리 쉽게 얻는 줄 알아? 우리 아들이 능력이 좋아서 호구 하나 잘 물었잖아. 처음엔 이게 뭐냐고 하시던 어머님은 대화 중에 빚 이야기가 나오자 얼굴이 붉어지며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뭐긴요. 들은 그대로죠. 어머님, 요즘 블랙박스 없는 차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를 왜 제 차 안에서 하셨어요? 남자친구는 옆에서 그냥 웃자고 한 얘기라고 둘러댔지만 이미 상황은 수습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카톡 대화, 블랙박스에 담긴 음성, 그리고 어머니와의 은밀한 계획까지. 남자친구의 노트북에 남아있던 그 기록들을 그대로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게 그저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교했고 너무도 의도적이었죠. 정말 너를 좋아했어. 그거 하나만큼은 진심이야.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오빠 친구한테 보낸 카톡이지? 아무리 돈이 좋아도 지영이 비위 맞추기 너무 힘들다. 전 여친 생각나 미치겠는데 결혼하고 몰래 만나면 안 되나? 네가 한 말 맞지? 방 안은 숨소리조차 정지된 듯 조용했고 부모님은 더 이상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후로 두 분 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남자친구와 어머니는 마치 쫓기듯 집을 나갔고 저는 다음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파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예물을 주고받거나 십장을 예약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결혼을 전제로 상담을 받아온 기록, 상견례 날짜와 증인, 그리고 무엇보다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금전적 목적의 접근, 이중교제, 정신적 피해를 근거로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남자친구는 소송이 시작되자 몇 번 찾아와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신뢰는 산산조각 난 뒤였습니다. 사무실엔 저희 직원들이 있었고 집엔 부모님이 계셨기에 그는 저를 쉽게 만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더는 그를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긴 시간의 법적 절차 끝에 법원은 남자 측에서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애초에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반드시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머님과 남자친구의 번호를 차단하자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 폰으로 계속 전화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영아, 잘 지내니? 혹시 문자 보면 연락 줘. 너네 집 앞에서 기다리다 간다. 처음엔 애절한 척하던 그도 점점 집착으로 변해갔고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하며 토커처럼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집 근처에 숨어있던 그를 아버지가 직접 발견하셨고 너 이 자식 잘 걸렸다.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신고 후에 경찰에 의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저는 더 이상 그의 흔적을 보지 않아도 되었어요. 실형이라는 말에 겁이 났는지 그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사라졌죠. 한동안 아빠는 퇴근길에 직접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죄송했지만 가장 든든한 울타리는 결국 가족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되었어요. 지금도 제 사업은 작지만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고 저희 제품을 찾아주는 고객이 늘어날수록 그 신뢰에 보답하고 싶어지는 책임감도 커집니다. 정말 진실된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일하며 제 인생을 즐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흘린 눈물, 제가 받은 상처, 그 모든 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